며느리 영희가 고개를 들었을 때 그 얼굴에는 제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표정이 있었어요. 차갑고 계산적이고 무서운 표정. 이제 다 들키고 말았네요. 등골이 오싹했어요. 영희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영희야, 대체 무슨 일이야?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영희는 섬뜩한 미소를 지으며 저를 쳐다봤습니다. 어머님, 정말 모르세요? 영희가 천천히 일어나 제 앞으로 다가왔어요. 걸음걸이마저 평소와 달랐습니다. 더 위협적이었어요. 저는 올해 72입니다. 평생 새벽 5시면 눈이 떠지던 제가 요즘은 아침 9시가 되어도 몸이 납덩이처럼 무거워서 일어날 수가 없었어요. 마치 몸속에 무거운 돌덩이가 들어있는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며느리 영희가 제 방문을 살며시 열고 들어왔어요. 어머님, 또 주무시네요. 일어나세요. 저를 깨웠습니다. 차가운 손길로 제 어깨를 흔드는데 예전에는 따뜻했던 그 손이 언제부터 이렇게 차가워졌을까요? 영희의 목소리에는 미묘한 짜증이 섞여 있는 것 같았어요. 겨우 눈을 뜬 저는 창밖의 높은 해를 보며 당황했습니다. 평생 일찍 일어나는 걸 자랑으로 여겼는데 요즘 들어서는 정말 이상했어요. 제 몸이 제 것이 아닌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몸이 이상하다고 말하자 영희는 나이 때문이라고. 병원에서도 치매 초기 증상 중 하나가 수면 패턴 변화라고 했다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어요. 치매라는 말을 들었을 때의 그 충격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하지만 제 기억력이 나빠진 건 사실이었거든요. 어제 뭘 먹었는지, 며칠 전에 누가 왔다 갔는지 자꾸만 까먹었습니다. 식탁에서 평소 좋아하던 된장찌개를 떠먹는데 이상하게 쓴맛이 났어요. 혀끝에 쓴맛이 계속 남아 있었습니다. 영희에게 찌개가 쓴 것 같다고 하니 평소처럼 끓였다며 제 입맛이 변한 것 같다고 답했어요. 영희는 자신이 끓인 찌개를 한 숟가락 떠먹고는 아무렇지 않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밥을 반쯤 먹었을 때 또다시 졸음이 쏟아졌어요. 숟가락을 든 손이 자꾸 떨렸습니다. 뭔가 조절이 안 되는 느낌이었어요. 이런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제 몸이 제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게 이렇게 무서운 일인 줄 몰랐어요. 영희가 흰색 알약 2개를 물컵과 함께 내밀었습니다. 병원에서 처방받은 치매약이라고 했어요. 저는 그 알약을 보면서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예전에는 없던 감정이었어요. 뭔가 의심스럽다는 생각이 스쳐 지나갔지만 곧 그런 생각을 하는 제 자신이 이상하다고 여겼습니다. 이 약을 먹으면 정말 나아지는지 물어보자 영희는 당연하다며 의사 선생님이 주신 거라고 꾸준히 드시면 진행을 늦출 수 있다고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저는 알약을 입에 넣고 물을 마셨습니다. 알약이 목구멍으로 넘어가면서 이상한 뒷맛이 남았어요. 씁쓸하고 텁텁한 맛이었습니다. 약을 먹고 나니 더욱 졸음이 쏟아졌어요. 거실에 앉아 있다가 그만 꾸벅꾸벅 졸기 시작했습니다. 영희가 제 팔을 붙들어 일으켜 세우며 방에서 주무시라고 했습니다. 비틀거리는 저를 부축해서 방으로 데려갔어요. 침대에 누워서도 정신이 흐리멍텅했습니다. 의식은 있는데 몸은 움직이지 않는 이상한 상태였어요. 꿈속에서 저는 젊었을 때의 제 모습을 보았습니다. 남편과 함께 이 집을 처음 샀을 때, 아들이 태어났을 때, 손자가 첫걸음을 뗐을 때의 기억들이 파노라마처럼 지나갔어요. 그런데 그 모든 기억 속에서 영희의 모습은 없었습니다. 당연했죠. 영희는 아들과 결혼한 지 겨우 3년밖에 안 됐거든요. 오후 늦게 깨어났을 때 집 안은 고요했습니다. 영희는 어디 갔는지 보이지 않았어요.
목이 말라서 부엌에 가서 물을 마시려고 하는데 설거지통에 놓인 제 밥그릇을 보았습니다. 그 그릇 바닥에 하얀 가루가 조금 남아 있었어요. 이상했습니다. 평소 영희는 설거지를 깨끗이 하는 편인데 왜 저런 가루가 남아 있을까요? 손가락으로 가루를 조금 묻혀서 혀끝에 대어 보았습니다. 쓰고 텁텁한 맛이었어요. 아침에 느꼈던 그 이상한 맛과 똑같았습니다. 마치 약 맛 같았어요. 뭔가 불안한 예감이 들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제가 너무 예민해진 건 아닐까요? 치매 환자들이 그런 의심을 한다고 들었거든요. 저는 스스로를 달랬지만 마음 한구석의 불안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저녁 때 아들 준호가 퇴근해서 돌아왔어요. 오늘 컨디션이 어떠냐고 물어서 계속 졸리고 몸이 무겁다고 이상하다고 답했습니다. 준호는 영희에게 약을 잘 챙겨드리고 있는지 물었고 영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제가 제 약이 정말 치매약이 맞는지 물어보자 준호는 물론이라며 자신이 직접 의사 선생님께 확인했다고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석연치 않았습니다. 뭔가 숨겨진 게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어요. 추석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예년 같으면 저는 벌써부터 송편을 빚을 준비로 분주했을 텐데 올해는 달랐어요. 몸이 너무 무겁고 머리가 맑지 않아서 집중할 수가 없었습니다. 손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고 뭔가를 하려고 해도 금세 잊어버렸어요. 영희가 마트에서 쌀가루와 팥을 사와서는 올해는 자신이 송편을 해드리겠다고 말했어요. 고마운 일이긴 했지만 뭔가 아쉬웠습니다. 저는 평생 송편을 직접 빚어왔거든요. 제가 도와주겠다고 하자 영희는 제가 요즘 몸이 피곤해 보이신다며 쉬라고 정중히 거절했어요. 영희의 배려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저는 부엌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야 했습니다. 가끔 부엌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면서 궁금했지만 영희는 제가 오는 걸 별로 달가워하지 않는 것 같았어요. 마치 뭔가 숨기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영희가 또 그 하얀 알약 2개를 가져왔을 때 저는 이상한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이게 치매약일까? 치매약을 먹는다면 기억력이 좋아져야 하는 게 아닐까요? 그런데 저는 오히려 더 흐릿해지는 것 같았어요. 뭔가 반대로 가고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제가 병원에서 받은 처방전을 볼 수 있는지 물어보자 영희의 목소리가 조금 날카로워졌어요. 왜 의심스럽냐고 자신이 해로운 걸 드릴 리가 없다며 되물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뭔가 잘못된 질문을 한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영희는 나중에 보여주겠다고 지금은 요리하느라 바쁘다며 얼버무렸습니다. 처방전을 보여달라고 했을 때 영희의 표정이 굳어지는 걸 놓치지 않았어요. 왜 그럴까요? 단순한 처방전인데 뭐가 그리 대단한 비밀이라고 숨기는 걸까요? 오후에 손자 민수가 왔어요. 이제 중학생이 된 민수는 예전만큼 할머니에게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핸드폰만 들여다보며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제가 얘기 좀 하자고 하니 숙제해야 한다며 시큰둥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민수가 고개를 들더니 말했어요. 왜 할머니가 이렇게 자꾸 조냐고 엄마가 할머니 치매 걸렸다고 했는데 정말이냐고 물었어요. 아이의 순진한 질문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치매라는 말을 듣는 것도 괴로운데 손자 입에서 나오니 더욱 아팠어요. 저는 아직 확실하지 않다고 답했습니다. 민수가 그럼 약 먹고 나으면 되는 거 아니냐고 말했을 때 저는 또다시 의문이 들었어요. 정말 이 약이 저를 낫게 해줄까요? 아니면 오히려 더 나빠지게 하는 걸까요? 저녁 준비를 위해 영희가 부엌에서 분주히 움직였어요. 평소보다 더 정성스럽게 준비하는 것 같았습니다. 갑자기 궁금해져서 부엌 쪽으로 갔어요. 영희는 송편을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빚으려고 준비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영희가 반죽을 치대는 모습을 보았는데 이상했어요. 제가 알기로는 송편 반죽에 소금을 조금만 넣었는데 영희는 뭔가 다른 걸 넣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하얀 가루를 넣고 있었어요. 제가 뭘 넣는지 물어보자 설탕이라고 달콤하게 하려고 한다고 답했습니다. 영희의 대답은 자연스러웠지만 저는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어요. 송편에 설탕을 넣는다고요? 평생 송편을 만들어 온 저로서는 처음 듣는 얘기였습니다. 저희 집 송편은 원래 달지 않게 만든다고 하자 영희는 제 입맛이 변했으니까 조금 달게 해드리려고 한다며 그럴듯하게 설명했어요. 영희의 말에는 일리가 있었어요. 요즘 제 입맛이 이상해진 건 사실이니까요. 하지만 왜인지 모르게 불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 하얀 가루가 정말 설탕일까요? 아침에 설거지통에서 본 그 하얀 가루와 비슷해 보였거든요. 이틀 후, 영희는 정말로 송편을 빚기 시작했어요. 저는 멀찍이서 지켜보고 있었는데 영희의 손놀림이 서툴렀습니다. 송편 모양이 울퉁불퉁하고 크기도 제각각이었어요. 며느리가 된 지 3년이나 됐는데도 송편을 제대로 빚지 못한다는 게 이상했습니다. 제가 도와주겠다고 하자 영희는 괜찮다며 천천히 하고 있다고 거절했어요. 그리고 속 재료를 넣을 때 저는 또 이상한 걸 발견했습니다. 팥소 옆에 작은 봉지가 하나 있었는데 그 안에 하얀 가루가 들어 있었어요. 제가 저게 뭐냐고 물어보니 또 설탕이라고 팥소를 더 달게 하려고 한다고 답했습니다. 또 설탕이라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확신했습니다. 그건 설탕이 아니었어요. 설거지통에서 본 그 하얀 가루와 똑같이 생겼거든요. 그리고 설탕은 그렇게 따로 봉지에 담아두지 않잖아요. 제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정말 만약에 그게 설탕이 아니라면? 만약 그게 제가 매일 먹는 그 약이라면? 상상만 해도 끔찍했습니다. 하지만 불안감은 계속 커져만 갔습니다. 추석날 온 가족이 모여서요. 아들 준호와 며느리 영희, 손자 민수까지. 오랜만에 집이 북적거렸어요. 예전 같으면 이런 날이 가장 행복했을 텐데 왜인지 오늘은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뭔가 불길한 예감이 가슴 한구석에 자리 잡고 있었어요. 영희가 쪄낸 송편을 예쁘게 접시에 담아왔어요. 어머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팥소로 송편을 많이 만들었다며 제 앞에 특별히 놓았습니다. 하얀 송편이 윤기가 흘러서 맛있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송편을 보면서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뭔가 달라 보였거든요. 민수가 눈을 반짝이며 송편을 집어들었어요. 우와, 할머니, 송편이다 하며 기뻐했습니다. 아이는 한 입 베어 물더니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엄마, 이거 왜 이렇게 쓰냐고 물었습니다. 민수의 말에 제 가슴이 덜컥했어요. 영희가 뭐가 쓰냐며 할머니가 드시라고 특별히 만든 거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민수에게서 송편을 빼앗아 제 앞에 놓았습니다. 특별히 만들었다는 말이 귀에 걸렸어요. 왜 특별히 만든 걸까요? 다른 가족들과는 다르게 저는 조심스럽게 송편을 들었습니다. 겉모양은 평범해 보였지만 뭔가 느낌이 달랐어요. 한 입 베어 물자마자 익숙한 쓴맛이 입안에 퍼졌습니다. 이 맛, 제가 매일 먹는 약과 똑같은 맛이었어요. 분명했습니다. 제가 송편이 뭔가 이상하다고 하자 영희는 팥소가 좀 쓸 수도 있다며 태연하게 대답했어요. 하지만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건 팥의 쓴맛이 아니에요. 분명히 다른 무언가가 들어 있었습니다. 바로 제가 매일 먹던 그 알약 말이에요. 준호에게 자신의 송편을 건네어 먹어보라고 했어요. 준호가 한 입 먹더니 이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거 정말 쓰네. 영희야, 팥에 뭐 잘못 들어간 거 아니냐고 물었어요. 준호도 느꼈어요. 그 이상한 쓴맛을. 영희가 서둘러 다른 접시에 송편을 가져왔어요. 그럴 리가 없다며 다른 송편을 드시라고 했습니다. 준호가 그걸 먹어보니 이번엔 정상적인 맛이 났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영희가 저만을 위해 따로 만든 송편이 있다는 걸. 그리고 그 송편에는 분명히 무언가가 들어있다는 걸. 제가 내 송편만 따로 만들었냐고 묻자 영희는 제 건강을 위해서 설탕을 빼고 만들었다고 답했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설탕을 뺀다고 해서 저렇게 쓰지는 않거든요. 게다가 그 쓴맛은 제가 너무나 잘 아는 맛이었습니다. 매일 먹던 약의 그 맛이었어요. 식사 중에도 저는 계속 영희를 관찰했어요. 영희는 평소보다 더 많이 말했고 더 많이 웃었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감추려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가끔씩 저를 힐끔힐끔 쳐다보는 게 마치 제 반응을 살피는 것 같았습니다. 식사 후에 영희가 또 그 하얀 알약을 가져왔어요. 저는 그 알약을 손에 든 채 영희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제가 이 약이 정말 치매약이 맞는지 물어보자 영희는 물론이라며 의사 선생님이 처방해 주신 거라고 확신에 찬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그럼 처방전을 보여달라고 했어요. 제 말에 영희의 얼굴이 조금 굳었습니다. 왜 자꾸 의심하냐며 자신이 해로운 걸 드릴 리가 없다고 반박했어요.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궁금해서라고 의심하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영희는 나중에 보여주겠다며 지금은 약부터 드시라고 물컵을 제 앞에 밀었어요. 저는 그 알약을 입에 넣으려다가 멈춤했습니다. 정말 이걸 먹어도 될까요? 송편에서 느꼈던 그 쓴맛을 생각하니 더욱 의심스러웠어요. 준호까지 나서서 왜 안 드시냐고 물었어요. 저는 할 수 없이 알약을 입에 넣고 물을 마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일부러 알약을 혀 밑에 숨겼어요. 영희가 다 드셨냐고 확인했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약을 자세히 보니까 겉면에 아주 작은 글씨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안경을 끼고 자세히 보니까 읽을 수 있었어요. G-201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상했어요. 제가 아는 치매약 이름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G-200 뭘까요? 이건 처음 보는 기호였어요. 치매약에 이런 표시가 있었나? 의심이 확신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가족들이 모두 돌아간 후 저는 영희에게 다시 물어봤어요. 제 약 이름이 뭔지 말이에요. 영희는 아리셉트라고 답했습니다. 아리셉트는 치매에 쓰는 유명한 약이라며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하지만 제가 본 알약에는 G- 새겨져 있었어요. 영희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게 분명했습니다. 제가 약통을 보여달라고 하자 영희는 왜 그러냐며 되물었어요. 약 이름을 확인해보고 싶다고 하니 너무 걱정하지 말고 자신이 잘 관리하고 있다며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영희는 끝내 약통을 보여주지 않았어요.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뭔가 숨기고 있다는 걸. 그리고 그 숨기는 것이 저에게 치명적일 수도 있다는 걸 말이에요. 그날 밤 잠자리에서 저는 모든 걸 정리해봤어요. 송편의 쓴맛, 알약의 정체, 영희의 거짓말, 설거지통의 하얀 가루, 처방전을 보여주지 않으려는 태도. 모든 게 연결되는 것 같았습니다. 하나하나는 우연일 수도 있지만 이렇게 많은 우연이 겹칠 수는 없어요. 혹시 영희가 저에게 치매약이 아닌 다른 약을 먹이고 있는 건 아닐까요? 만약 그렇다면 왜 그럴까요? 무슨 목적으로? 무서운 생각들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창밖으로 달이 보였어요. 보름달이 환하게 떠 있었습니다. 그 달빛 아래서 저는 결심했어요.
진실을 알아내겠다고. 더 이상 이렇게 의심만 하고 있을 수는 없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결심했습니다. 직접 병원에 가서 확인해 보기로 했어요. 영희가 장 보러 나간 사이에 택시를 불렀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진실을 알아야 했어요. 택시에 앉아서도 온갖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제가 너무 의심이 많은 걸까요? 아니면 정말로 뭔가 잘못된 걸까요? 영희가 저를 속일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하지만 송편의 쓴맛과 알약의 지마인 200일 표시는 분명한 사실이었어요. 병원에 도착해서 신경과를 찾아갔습니다. 영희가 저를 데리고 갔던 그 병원이었어요. 접수처에서 제 진료 기록을 확인해 달라고 했습니다. 접수 직원이 제 성함과 생년월일을 확인한 후 컴퓨터를 뒤져봤어요. 잠시 후 직원이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이상하다며 김순자님 기록이 2개가 있다고 말했어요. 2개라고요? 제 가슴이 더욱 두근거렸습니다. 직원은 하나는 치매 진단을 받으신 기록이고 하나는 건강검진만 받으신 기록이라고 설명했어요. 저는 영희가 말한 날짜를 정확히 기억했어요. 한 달 전 9월 15일이었습니다. 그 날짜를 말하자 직원이 다시 확인해 봤어요. 9월 15일 기록을 보니까 김순자님이 아니라 다른 분이라고, 나이도 틀리고 주소도 다르다고 했습니다. 뭐라고요? 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라고요? 머리가 하얗게 변했어요. 직원은 제 기록으로는 건강검진만 받았고 특별한 이상 소견은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럼 제가 치매 진단을 받은 적이 없다는 말인가요? 제가 처방받은 약이 있는지 확인해 달라고 했어요. 처방 기록도 없다고, 건강검진만 받으시고 가셨다고 했습니다. 제 다리에 힘이 빠졌어요. 그럼 제가 매일 먹던 그 알약은 뭐였을까요? 영희는 왜 거짓말을 했을까요? 저는 어제 뱉어낸 알약을 꺼냈어요. 접수 직원이 약사를 불러주었습니다. 약사가 알약을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돋보기까지 가져와서 겉면의 글씨를 확인했습니다. G-200일치 이거 수면제라고 했습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수면제라고요? 약사는 네, 조피클론이라는 성분의 수면제라며 치매약이 아니라고 확실히 말했어요. 그럼 영희가 저에게 치매약이라고 속이고 수면제를 먹인 거였나요? 이 약을 장기간 복용하면 어떻게 되는지 물어봤어요. 약사는 의존성이 생길 수 있고 낮에도 계속 졸리고 집중력이 떨어질 수 있다고, 특히 노인분들은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고 설명했어요. 바로 제가 겪고 있는 증상들이었습니다. 계속 졸리고 집중이 안 되고 몸이 무거운 것들. 모든 게 이 수면제 때문이었던 거예요. 제가 치매에 걸린 게 아니라 영희가 먹인 수면제 때문에 그런 증상이 나타난 거였습니다. 약사에게 감사 인사를 하고 병원을 나왔어요. 비틀거리며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는 내내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영희는 왜 저에게 수면제를 먹였을까요? 무슨 목적으로? 치매약이라고 속여가면서까지. 집에 도착했을 때 영희는 장 보고 돌아와 있었어요. 어디 다녀왔냐고 물어서 병원에 갔다 왔다고 답했습니다. 영희의 얼굴이 순간 굳었어요. 왜 갔냐며 몸이 아팠냐고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제 진료 기록을 확인하러 갔다고 하자 영희의 목소리가 떨리는 것 같았어요. 저는 더 이상 돌려서 말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영희야, 나는 치매 진단을 받은 적이 없다고 했어. 영희가 뭐라고 하냐며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병원에서 확인해 봤다고, 제 기록에는 치매 진단이 없다고 말했어요. 영희는 제가 착각하는 거 아니냐며 나이 드니까 그런 것 같다고 둘러댔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내가 먹던 약, 그거 수면제라고 했습니다. 영희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럴 리가 없다며 분명히 치매약이라고 했다고 변명했지만 목소리에 확신이 없었습니다. 저는 직접 약사에게 확인받았다고 G- 조피클론 수면제라고 정확히 말했어요. 그 순간 영희가 무너져 내리듯 의자에 앉았어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왜 그랬냐고, 왜 저를 속였냐고 물었어요. 목소리가 떨렸지만 끝까지 들어야 했습니다. 영희가 고개를 들었을 때 그 얼굴에는 제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표정이 있었어요. 차갑고 계산적이고 무서운 표정이었습니다. 마치 가면을 벗어던진 것 같았어요. 평소에 착한 며느리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영희는 제가 너무 예민해서 잠을 못 주무시니까 도와드리려고 했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그 말투에는 진심이 없었습니다. 거짓말하지 말라고 수면제를 매일 먹이면서 치매약이라고 속인 이유가 뭐냐고 다그쳤어요. 영희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웃었습니다. 섬뜩한 웃음이었어요. 이제 다 들키고 말았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저는 등골이 오싹해졌어요. 영희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정말 무서웠습니다. 3년 동안 함께 살면서 전혀 몰랐던 영희의 진짜 모습을 보게 된 거였어요. 샵샵 5 며느리의 충격적인 고백. 영희가 완전히 다른 모습을 드러낸 후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영희야, 대체 무슨 일이냐고. 영희는 여전히 그 섬뜩한 미소를 지으며 저를 쳐다봤습니다. 마치 게임이 끝났다는 듯한 표정이었어요. 어머님, 정말 모르시냐고, 진짜로 모르신다고 하냐며 영희가 되물었어요. 영희의 목소리에는 조롱이 섞여 있었습니다. 제가 뭘 알아야 한다는 거냐고 물었을 때 영희가 일어서더니 제 앞으로 다가왔어요. 그 걸음걸이마저 평소와 달랐습니다. 더 천천히, 더 위협적으로. 어머님 통장이라고 영희가 말했을 때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통장이 왜 나오는 거냐고 물어보니 영희는 계속해서 제 명의로 된 적금, 예금, 부동산을 언급했습니다. 전부 다요. 제 재산을 노리고 있었다는 말인가요? 제가 수면제 때문이냐고 물어보자 영희는 제가 너무 정신이 또렷하니까 일이 복잡해진다고 좀 흐리멍텅하면 일 처리하기가 편하다고 대답했어요. 영희의 말에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일 처리라는 게 대체 무슨 일 처리를 하겠다는 거냐고 다그쳤어요. 영희는 어차피 제 연세도 많고 언젠가는 치매에 걸릴 텐데 미리 준비하는 거라고 말했습니다. 미리 준비한다는 게 무슨 뜻인지 물어보니 제가 판단력을 잃기 전에 재산을 정리해 놓으면 나중에 가족들 사이에 분쟁이 생기지 않는다고 했어요. 영희의 말은 표면적으로는 그럴듯했지만 저는 그 속마음을 읽을 수 있었어요. 제가 정신이 흐려진 상태에서 재산을 자기 명의로 옮기려는 계획이었던 거죠. 정말 치밀하고 악질적인 계획이었습니다. 준호가 알고 있는지 물어봤어요. 영희는 준호 오빠는 너무 착해서 이런 현실적인 문제는 모른다며 오빠라고 불렀어요. 그 말을 듣고 더욱 역겨웠습니다. 제 아들을 속이고 저까지 속이면서도 오빠라고 부르다니. 그래서 제가 치매 걸렸다고 거짓말을 한 거냐고 물었어요. 영희는 처음에는 정말 제가 치매 초기 증상이 있는 줄 알았다고 했어요. 자꾸 깜빡깜빡하고 같은 말을 반복해서요. 그래서 병원에 모셔다가 검사를 받아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더라고 했습니다. 그럼 그때 진실을 말했어야 한다고 하자 영희는 생각해보니까 이게 더 좋은 방법이겠더라고 대답했어요. 제가 치매라고 생각하면 자연스럽게 재산 관리를 자신에게 맡길 테니까요. 영희의 계획이 얼마나 치밀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저를 의심스럽게 만들어서 스스로 판단력을 의심하게 만든 거였죠. 그래서 수면제를 먹인 거구나 하자 영희는 맞다며 확인해 줬어요. 수면제를 먹으면 낮에도 멍해지고 기억력도 떨어지고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을 못하니까 좋다는 거였어요. 저는 정말 악질이라고 했습니다. 영희가 웃으면서 악질이 아니라 현실적인 거라고 했어요. 어차피 제 재산은 나중에 준호가 물려받을 거고, 그럼 결국 자신이 관리하게 되는 거라며 당연하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제 재산이라고 하자. 그래서 제가 스스로 자신에게 맡기게 하려는 거였다고 했어요. 영희는 정말 무서운 여자였어요. 겉으로는 효심 깊은 며느리 행세를 하면서 속으로는 이런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니. 송편에도 수면제를 넣었냐고 물어보니 네, 쟤만 드시는 송편이라며 추석이니까 가족들 앞에서 자연스럽게 드시라고 했다고 대답했어요. 정말 무서운 년이라고 하자 영희의 표정이 차가워졌어요. 어머님, 이제 다 알아버리셨으니까 어쩔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뭘 어쩔 수 없다는 거냐고 물었을 때 원래 계획보다 더 빨리 진행해야겠다고 답했습니다. 영희가 핸드백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어요. 제 눈에는 익숙한 서류들이 보였습니다. 은행 서류, 등기 서류들이었어요. 이게 뭐냐고 물어보니 제 재산을 자신의 명의로 옮기는 서류라고 제가 치매 판정을 받았으니까 후견인인 자신이 재산을 관리해야 한다고 했어요. 나는 치매가 아니라고 하자 하지만 병원 기록은 있다며 자신이 만들어 놨다고 했습니다. 영희의 말에 저는 경악했어요. 병원 기록까지 조작했다고요?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냐고 물어보니 병원 행정직에 아는 사람이 있어서 돈 좀 주니까 기록을 만들어 주더라고 했어요. 정말 치밀하고 무서운 계획이었어요. 저를 치매 환자로 만들어서 재산을 가로채려는 거였습니다. 준호한테 다 말하겠다고 하자 영희는 준호, 오빠가 누구 말을 믿을 거냐며 자신을 믿을지 치매에 걸린 저를 믿을지 되물었어요. 영희의 말이 맞았어요. 준호는 지금까지 영희의 말만 믿고 있었거든요. 제가 아무리 진실을 말해도 믿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병원에서 확인한 기록이 있다고 하자 영희는 그 기록도 제가 치매 때문에 착각한 거라고 하면 된다고 답했어요. 영희는 정말 모든 걸 계산하고 있었어요. 제가 어떤 말을 해도 반박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다녀왔습니다. 준호의 목소리였습니다. 영희가 재빨리 서류들을 숨기고는 제게 속삭였어요. 어머님, 준호 오빠 앞에서 이상한 말씀 안 하시는 게 좋을 거라고. 그 말투에는 위협이 담겨 있었어요. 만약 제가 진실을 말한다면 뭔가 나쁜 일이 일어날 거라는 협박이었습니다. 준호가 거실로 들어왔을 때 영희는 다시 평소의 착한 며느리로 돌아가 있었어요. 연기가 정말 완벽했습니다. 3년 동안 이런 연기를 해왔다니 소름이 돋았어요. 샵샵 6장 더 깊은 음모와 절망의 순간. 준호가 오늘 컨디션이 어떠냐고 평소처럼 물었을 때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지금 모든 걸 말해야 할까요? 하지만 영희의 위협적인 시선이 느껴졌어요. 그냥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준호가 약은 잘 드시고 계시냐고 물어보니 영희가 재빨리 대답했어요. 네, 오빠, 제가 잘 챙겨드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결심했어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제가 할 말이 있다며 준호에게 말했어요. 제가 먹던 약이 치매약이 아니라는 말을 하자 준호의 눈빛이 변했어요. 무슨 말이냐며 당황했습니다. 오늘 병원에 가서 확인해 봤는데 치매 진단을 받은 적이 없다고 하더라고 말했어요. 준호는 그럴 리가 없다며
자신이 영희와 함께 모셔다가 진단받았다고 했어요. 그리고 제가 먹던 알약은 수면제라고 G- 거라고 말했을 때 준호가 영희를 쳐다봤어요. 영희는 당황한 기색 없이 제가 또 이상한 소리를 한다며 오늘 혼자 어디 다녀오더라고 말했습니다. 마치 제가 착각하고 있다는 식으로 말했어요. 준호가 영희에게 정말 치매약이 맞냐고 물어보니 영희는 당연하다며 자신이 직접 처방전을 받아왔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처방전이었어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분명히 아까는 처방전을 보여주지 않았는데 갑자기 어디서 나온 거죠? 처방전에는 정말 아리셉트라고 적혀 있었어요. 준호가 확인했습니다. 제가 본 알약에는 G-200일이라고 되어 있고 하자 영희는 제가 착각하신 거라며 아리셉트가 맞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약통을 가져와서 보여줬습니다. 정말 아리셉트라고 적힌 약통이었어요. 저는 분명히 G- 봤는데 어떻게 된 거죠? 혼란스러웠습니다. 준호에게 제 말을 믿어달라고 했지만 준호는 치매 초기에는 이런 의심이나 착각을 많이 하신다고 의사 선생님이 그러셨다며 영희 편을 들었어요. 병원 기록은 어떻게 설명할 거냐고 물어보니 영희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병원 진료 기록지였습니다. 제 이름으로 되어 있고 치매 초기 진단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분명히 오늘 병원에서는 그런 기록이 없다고 했는데 제가 다른 병원이었던 건 아니냐며 기억이 헷갈리는 거라고 영희가 말했어요. 그럴듯한 설명이었습니다. 준호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모든 증거가 영희에게 유리하게 되어 있었어요. 준호는 영희가 저를 얼마나 정성스럽게 모시는데 의심하면 안 된다고 했어요. 그 말을 듣고 더욱 절망적이었습니다. 아들마저 영희를 완전히 믿고 있었거든요. 그날 밤 준호가 돌아간 후 영희가 제게 왔어요. 어머님, 이제 아시겠죠? 제가 얼마나 준비를 철저히 했는지 말했습니다. 정말 무서운 여자라고 하자 영희는 무서운 게 아니라 현실적인 거라며 제게 현실을 받아들이라고 했어요. 영희가 다시 그 서류 뭉치를 꺼내서 도장을 찍어달라고 했어요. 절대 안 한다고 하자 제가 안 하면 더 힘든 방법을 써야 한다고 위협했습니다. 더 힘든 방법이 뭐냐고 물어보니 실제로 치매에 걸리게 만드는 거라고 했어요. 영희의 말에 등골이 오싹했어요. 무슨 말이냐고 하자 수면제 말고 다른 약들도 있다며 계속 먹으면 정말 기억력이 나빠지고 판단력이 흐려진다고 설명했어요. 그런 걸 어떻게 구하냐고 물어보니 요즘 인터넷에서 다 살 수 있다며 의사 처방전 없이도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영희가 핸드폰을 꺼내서 어떤 사이트를 보여줬어요. 정말로 여러 가지 약들이 판매되고 있었습니다. 제가 협조해주면 지금처럼 평범하게 지낼 수 있지만 안 그러면 영희가 말을 끝내지 않았지만 위협의 의미는 분명했어요. 준호한테 다 말하겠다고 하자 준호 오빠는 자신을 믿는다며 제 말은 안 믿을 거라고 했어요. 오늘 일로 확인했으니까요. 그럼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했더니 신고하라고 하면서 증거가 있냐고 되물었어요. 병원 기록도 있고 처방전도 있고 약통도 있는데 뭘 신고하겠냐는 거였습니다. 정말 완벽한 계획이었어요. 모든 증거를 조작해 놓고 저를 궁지로 몰아넣었습니다. 생각해보라며 어차피 나중에는 자신이 이 집의 주인이 될 거라고. 지금 순순히 협조하는 게 저에게도 좋다고 했어요. 좋다는 게 뭐냐고 물어보니 편안하게 여생을 보낼 수 있다며 자신이 잘 모셔드리겠다고 했어요. 제 재산을 다 빼앗고 나서 말이에요. 빼앗는 게 아니라 관리하는 거라며 제가 생활비 걱정 없이 편안하게 지내면 된다고 했습니다.
영희의 말은 듣기 좋았지만 저는 속마음을 알 수 있었어요. 제가 방해가 되면 언제든지 처리해버릴 거라는 걸. 내일까지 생각해보고 결정해달라는 말을 남기고 영희가 자기 방으로 들어갔어요. 저는 혼자 남아서 절망에 빠졌습니다. 정말 방법이 없는 걸까요? 아무도 저를 믿어주지 않고 모든 증거는 영희에게 유리하고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런데 바로 그때 핸드폰이 울렸어요. 낯선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하고 받았을 때 전화기 너머에서 남자 목소리가 들렸어요. 어머님, 저 박진수예요. 영희 씨에 대해서 할 말이 있어서 전화드렸다고 했습니다. 영희에 대해서요? 하고 되물었을 때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혹시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일까요? 전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진지했어요. 영희에 대해서요? 하고 되물었을 때 그 남자는 뭔가 중요한 이야기를 하려는 것 같았습니다. 네, 어머님. 저는 박진수라고 한다며 영희가 준호 씨와 결혼하기 전에 사귄 남자라고 자신을 소개했어요. 영희의 전 남자친구라고요. 갑자기 심장이 더 빨리 뛰었어요. 박진수라는 사람은 영희 때문에 많은 피해를 봤다며 그 여자가 또 누군가를 속이고 있다는 소문을 들었을 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전화했다고 했어요. 어떤 피해를 받는지 물어보니 자신의 어머니가 당하셨다고 했어요. 영희가 자신의 집에서 살 때 어머니 통장에서 돈을 빼돌렸다는 거였어요. 제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영희가 이전에도 똑같은 일을 저질렀다는 말인가요? 박진수 씨의 설명을 들어보니 영희가 어머니한테 잘해드리면서 신뢰를 얻었다고 했어요. 그러고 나서 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하신 틈에 통장과 도장을 가지고 가서 돈을 빼돌렸다는 거였습니다. 경찰에는 신고 안 했냐고 물어보니 했다고 했어요. 하지만 어머니가 직접 맡겼다는 각서가 있더라며 영희가 미리 받아놨던 거라고 했습니다. 똑같은 수법이었어요. 영희는 이미 경험이 있었던 거였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전화드린 거라며 혹시 똑같은 일을 당하고 계시는 건 아닌지 확인하고 싶었다고 했어요. 맞다고 저도 지금 똑같은 일을 당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역시 그렇다며 영희의 수법은 항상 똑같다고 박진수 씨가 말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물어보니 자신이 도와주겠다며 영희의 과거 기록들을 가지고 있다고 했어요. 정말 희망의 빛이 보이는 것 같았어요. 어떤 기록이냐고 물어보니 영희가 다른 사람들을 속인 기록들이라고 자신의 어머니 외에도 몇 명 더 있다고 했어요. 정말이냐고 하니 영희는 노인들을 상대로 전문적으로 사기를 치는 여자라며 결혼도 그 수단 중 하나라고 설명했어요. 그럼 영희가 준호와 결혼한 것도 처음부터 제 재산이 목적이었다는 말인가요? 박진수 씨가 내일 오전에 만날 수 있냐고 물었어요. 증거를 가지고 가겠다며요. 영희가 집에 있는데 어떻게 하냐고 하니 영희가 없을 때 나오실 수 있냐고 물었어요. 내일 오전에 영희가 장 보러 나간다고 했다고 하니 그때 뵙겠다며 가까운 카페 위치를 알려줬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처음으로 희망을 느꼈어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영희의 정체를 알고 도와줄 사람이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영희가 장 보러 나간 후 저는 서둘러 카페로 갔어요. 박진수 씨는 이미 와 있었습니다. 40대 초반의 성실해 보이는 남자였어요. 고맙다고 인사하니 이렇게 도와주게 되어 다행이라고 답했습니다. 박진수 씨가 가방에서 두꺼운 파일을 꺼냈어요. 영희의 과거 기록들이라고 했습니다. 파일을 열어보니 놀라웠어요. 영희의 사진, 주민등록증 사본, 그리고 여러 사람들의 증언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영희는 본명이 아니라고 했어요. 진짜 이름은 한영미라는 거였습니다. 한영미요? 하고 되물었더니
네, 그리고 이미 결혼을 3번 했다고. 매번 똑같은 수법으로 재산을 빼돌리고 도망갔다고 설명했어요. 3번이나 결혼했다고요? 그럼 준호와의 결혼도 합법적이지 않다는 말인가요? 증언서들을 읽어보니 끔찍했어요. 모두 저와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치매 진단을 조작하고 약을 바꿔치기 하고 재산을 빼돌리는 완전히 똑같은 수법이었어요. 그럼 이 증거로 영희를 고발할 수 있냐고 물어보니 물론이라고 했지만 더 확실한 증거가 있으면 좋겠다고 했어요. 더 확실한 증거가 뭐냐고 하니 영희가 저에게 한 일들의 직접적인 증거라며 녹음이라든지 하는 걸 말했어요. 맞았습니다. 영희가 어제 저에게 한 말들을 녹음했다면 완벽한 증거가 될 텐데요. 오늘 밤에 한 번 더 영희와 이야기해보라고 핸드폰으로 녹음하라고 조언해줬어요. 영희가 의심할 텐데 괜찮을까 하니 자연스럽게 하라고. 영희는 이미 이긴 줄 알고 있으니까 방심하고 있을 거라고 했어요. 박진수 씨의 말이 맞는 것 같았어요. 영희는 자신의 계획이 완벽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작은 기계를 하나 더 줬어요. 뭐냐고 물어보니 녹음기라며 핸드폰보다 더 선명하게 녹음된다고 옷 속에 숨겨놓으면 된다고 설명해 줬어요. 정말 고맙다고 했더니 힘내라며 우리가 반드시 영희를 잡을 거라고 격려해 줬어요. 카페에서 나오면서 저는 결심했어요. 더 이상 당하고 있을 수는 없어요. 영희의 음모를 밝혀내고 제 재산을 지켜야 해요. 그리고 다른 피해자들을 위해서라도 영희를 반드시 처벌받게 만들어야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니 영희가 장보고 돌아와 있었어요. 어디 다녀왔냐고 물어보니 산책했다고 답했습니다. 산책을 혼자 하시면 위험하다며 다음부터는 말씀해달라고 했어요. 영희의 말투는 여전히 부드러웠지만 저는 이제 그 속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모든 게 가식이었어요. 어제 이야기를 좀 더 해볼까고 했더니 어떤 이야기냐고 물었어요. 서류 얘기라고 하자 영희의 눈빛이 변했어요.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오늘 밤이 결정적인 순간이 될 것 같았어요. 영희의 진짜 모습을 녹음으로 남겨서 증거로 만들어야 했습니다. 저녁 식사 후 영희가 제 방으로 왔어요. 저는 미리 박진수 씨가 준 녹음기를 옷 속에 숨겨놨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이번이 마지막 기회였어요. 영희를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는 결정적 증거를 만들어야 했습니다. 영희가 생각을 정리했냐고 물어보니 생각해봤다고 답했습니다. 그래서 결정했냐고 물어볼 때 영희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제가 굴복할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자연스럽게 궁금한 게 있다며 물어봤어요. 너는 처음부터 계획한 거냐고, 준호와 결혼하는 것도 말이라고 했을 때 영희가 잠시 망설이더니 웃었어요. 어차피 다 들키고 말았으니까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네, 처음부터 계획이었어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녹음기가 잘 작동하고 있기를 바라면서 더 자세히 물어봤어요. 어떻게 준호를 만났는지 물어보니 영희는 준호 오빠 정보는 미리 조사했다고 답했어요. 혼자 사는 노인 어머님이 있고 재산이 꽤 있다는 걸 알았다는 거였어요. 정말 치밀하다고 하자 준호 오빠는 착하지만 바보라며 자신을 진짜 사랑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했어요. 영희의 말을 들으니 제 아들이 너무 불쌍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증거를 수집하는 게 중요했습니다. 그럼 수면제 계획도 처음부터였냐고 물어보니 아니라고 했어요. 처음에는 제가 자연스럽게 치매에 걸리기를 기다렸다는 거였어요. 그런데 제가 너무 정신이 또렷해서 가짜로 치매 진단서를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병원 관계자에게 돈을 주고 만들었다며 생각보다 쉽더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저를 의심하게 만들려고 수면제를 먹였다고.
제가 하루 종일 멍해 있으면 자연스럽게 치매라고 생각한다며 스스로 의심하게 만드는 게 더 효과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영희는 정말 무서운 여자였어요. 하지만 이제 모든 걸 녹음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똑같은 방법으로 속였냐고 물어보니 갑자기 영희의 표정이 굳었어요. 다른 사람들이요? 하며 당황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전에도 똑같은 일을 했다고 하니 누가 그런 말을 했냐고 다급하게 물었어요. 박진수라는 사람이 전화했다고 하자 영희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박진수가요? 하며 완전히 동요했습니다. 박진수가 그 사람 어머니한테도 똑같은 짓을 했다고 했다며 추궁했어요. 영희가 그 사람 말은 믿으면 안 된다고 자신을 괴롭혀서 떠난 거라고 변명했지만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거짓말하지 말라고 그 집 돈을 훔치고 도망친 거라고 하니 아니라고 부정했지만 설득력이 없었습니다. 한영미야 라고 제가 영희의 본명을 부르자 영희가 완전히 굳었어요. 어떻게 아느냐며 당황했을 때 박진수가 다 말해줬다고 이미 결혼을 3번 했고 매번 똑같은 수법을 썼다는 것도 안다고 말했어요. 한영미가 주저앉으면서 어머님, 제발 하고 애원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이제 끝이야, 한영미야. 라고 말했을 때 모든 게 녹음되었습니다. 영희, 아니 한영미의 모든 범행이 고스란히 녹음기에 담겼습니다. 다음 날 저는 박진수 씨와 함께 경찰서에 갔어요. 녹음 파일과 모든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경찰관이 증거를 보면서 명백한 사기죄라고 그리고 문서위조, 신분도용까지 있다고 말했어요. 한영미는 이미 우리가 찾고 있던 수배자였다고 했어요. 여러 건의 사기 혐의가 있었다는 거였습니다. 정말 다행이었어요. 제가 혼자가 아니었고 많은 사람들이 도와주고 있었습니다. 준호가 진실을 알았을 때의 충격은 컸어요. 하지만 아들도 곧 받아들였습니다. 죄송하다며 자신이 영희만 믿었다고 사과했어요. 괜찮다고 너도 속은 거니까 위로했습니다. 앞으로는 제 말씀을 더 잘 들어보겠다며 다짐했어요. 며칠 후 한영미가 체포됐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다른 피해자들도 모두 자신의 재산을 되찾을 수 있게 됐다고 했습니다. 정말 다행이었어요. 저뿐만 아니라 다른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구해낸 거였습니다. 저는 이제 정말 자유로웠어요. 더 이상 수면제를 먹지 않아도 되고, 누구를 의심하지 않아도 되고, 제 재산을 지킬 수 있게 됐으니까요. 몸도 마음도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수면제를 끊고 나니 머리도 맑아지고 기운도 되살아났어요. 박진수 씨는 지금도 가끔 안부를 물어요. 어려운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도와주겠다고 하시면서요. 정말 고마운 분입니다. 그분이 없었다면 저는 아직도 한영미의 덫에 걸려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저는 깨달았어요.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무력한 것은 아니라는 걸.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면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는 걸. 스스로를 믿고 용기를 내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요. 요즘은 동네 노인회에서 활동하고 있어요. 저와 같은 피해를 당할 뻔한 어르신들에게 제 경험을 나누면서요. 의심스러운 일이 있으면 혼자 고민하지 말고 반드시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하라고 말씀드려요. 그것이 제가 가장 자주 하는 말입니다. 가족이라고, 며느리라고 해서 무조건 믿으면 안 된다는 것도 말씀드려요. 사랑과 신뢰는 중요하지만 이상한 일이 생기면 확인해 보는 것도 필요해요. 약을 바꿔치기 하거나 음식에 이상한 걸 넣거나 재산 서류를 함부로 만지려고 하면 반드시 의심해 보라고 당부드립니다. 오늘도 창문으로 따뜻한 햇살이 들어와요. 이제는 정말 편안한 마음으로 맞을 수 있습니다. 진실을 밝혀냈으니까요.
제 손으로 제 인생을 지켜냈으니까요. 한영미 같은 악질들에게 당하지 않았으니까요. 그리고 저는 확신해요. 어떤 어려움이 와도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이겨낼 수 있다는 걸. 나이는 숫자일 뿐이고 진짜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에요. 끝까지 자신을 믿고 진실을 추구하는 용기라는 걸 말이에요. 지금도 어디선가 저와 같은 어른신들이 어려움을 겪고 계실 거예요.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반드시 도와줄 사람이 있고 진실은 밝혀질 테니까요. 용기를 내시고 끝까지 싸우세요. 그것이 제가 이 일을 겪으면서 배운 가장 소중한 교훈입니다. 인생은 끝까지 살아봐야 하는 거라는 것.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희망이 찾아온다는 것을요.